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4월 9일 화요일 오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22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판 표심 잡기에 집중하는 여야는 오늘 자정까지 마지막 유세에 나서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청계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용산에서 현장 유세를 벌일 예정입니다. 자,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등 제3지대 정당들도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최소 득표율 기준선인 3% 달성을 위해 막판까지 총력을 다합니다. 특히 경기 화성을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 공영훈,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와 48시간 무박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의대 증원 축소가 불가능하지 않다며 규모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정작 의료계 내부에서는 대화론과 강경 입장이 엇갈리며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프레스룸 라이브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교환 기자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시간이 참 쏜살 같습니다.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자, 유권자 여러분은 누구에게 투표할 건지 결정하셨는지요. 자, 내일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인 여야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야 대표는요, 수도권 최대 격전지를 찾아서 이번 선거에 왜 투표장에 나와야 하는지, 왜 우리를 뽑아야 하는지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자, 장가 기자,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범야권이요, 200석을 가져가면 이재명 조국 대표 두 사람이 셀프 사면할 거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렇습니다. 범야권이 200석을 가지게 되면 원칙적으로 개헌과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능합니다. 탄핵소추와 헌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면 되니까요. 이 때문에 한 위원장이 200석 넘으면 개헌에서 이 셀프 사면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200석을 가지고 뭘 할 것 같습니까? 200석을 가지고 그냥 대통령 탄핵만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바꿀 겁니다.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200석 가지고 개헌해서 국회에서 사면권 행사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200명은 이재명과 조국에 아첨하는 사람들만 100% 채워넣은 이재명, 조국의 친위대 같은 200명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조국 대표가 자신처럼 이 법무부 장관 출신인 한동훈 위원장에게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정말 법률 모르는 것 같은데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국회에 있는 게 아니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국회가 사면권을 갖는다. 이런 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한 위원장이 개헌을 통하든 안 하든 저에 대한 사면을 건의한다는 건지 도대체 이 속셈을 알 수가 없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김민영 대변인, 한 위원장이 일단 이순신 장군 예를 들었습니다. 12척의 배로 나라고 했다면서 우리에겐 12시간이 남아있다. 내일 투표 시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자, 야권 200석 얘기를 했는데 야권 200석 얘기 아직도 저기 살아있다고, 뭐 가능하다고 보시는, 뭐 경계하는 건가요? 일단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이순신 장군의 상황을 빗대서 표현하신 거는 예. 절박함과 그리고 자신감을 동시에 표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명란대첩의 상황을 지켜보면 그때 당시 조선이 명란을 막지 못했으면 나라가 넘어가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모두 알고 있지만 결과는 승리했습니다. 네. 그만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현 상황이 사실 국민의힘에게 녹록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투표를 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지지층에게 보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200석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론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좀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경계하는 것 같은데 200석 네. 맞습니까? 글쎄요, 이 200석의 근거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자꾸 민주당은 200석을 얘기하지 않고 민주당은 오히려 지금 목표치가 단독 과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여권에서 야권의 200석을 자꾸 스스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읍소를 하시는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섀도우 복싱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이 부분은 엄살 내지는 읍소에 불과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야권 200석이라는 사실상 어려운 목표치를 본인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지층을 결집을 위한 읍소 전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읍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야권 심판론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뭐 2조 심판론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도 2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셀프 사면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결국에는 야권 심판론의 한 줄기로 봐야겠습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이 정권 심판론에 대항할 때 야권 심판론이 과연 중도층에 계시는 국민들께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제 판세 분석하면서 국민의힘이 어제인가요? 한 120, 30석 왔다 갔다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 했기 때문에 200석이 과연 가능한 건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질문 드려봤고요.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서울의 박빙 지역 7곳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 49석 가운데 41석을 얻은 만큼 서울 사수에 굉장히 총력전을 벌였는데 자,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여러분이 받게 될 투표용지가 바로 옐로우 카드입니다. 계속 반칙을 하면 언젠가는 레드 카드를 줘야 될지 모르지만 더 이상 역주행, 퇴행이 불가능하도록 엄중하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경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선거 0.73% 차이로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이 주권을 포기할 때 그 주권 포기로 이익을 보는 소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속지 마십시오. 흘리는 눈물 그것은 강자 기득권자들이 더 잘 잡아먹기 위해 흘리는 악어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 눈물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 발언인데 이제 선거운동 한 2주 넘게 한 달 정도 했다 보니까 이제 듣던 얘기 또 계속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양당 대표들이 그렇습니다. 자, 이종훈 실장 일단은 투표용지를 옐로카드에 일단 빗댔는데 옐로카드를 심판해야 되고 언젠가 레드카드를 줘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경고장까지 날렸는데 뭐 이거 또 탄핵을 좀 시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왔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탄핵과 연관된 어떤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탄핵이라는 말만 표현만 언급 안 했지 거의 유사한 단어. 예를 들어서 해고해야 된다, 해고해야 할지도 모른다. 대통령을 해고하는 게 바로 탄핵이거든요. 왜냐하면 탄핵이란 건 딴 게 아니라 파면, 직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해고라는 말도 역시 탄핵의 다른 말에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탄핵과 유사한 언어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건 사실 처음부터는 아니었어요. 언제부터냐? 조국 혁신당이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할 때부터.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의 그 모토라든지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탄핵이거든요. 네. 묻지 마. 거의 그 수준으로 다른 어떤 정책들보다 가장 선명하고 가장 간결하고 가장 계속 주장해왔던 게 대통령의 탄핵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국 혁신당보다 비례대표가 적게 될 수 있다 하는 그리고 몰빵론이 나오기 시작한 때부터 이제 경쟁적으로 양쪽이 탄핵과 유사한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람직할까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탄핵이라는 말이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탄핵은 어떤 때 진짜 권력이냐면 그것이 칼이 뽑히지 않고 칼집에 있을 때 칼이 권위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남발하고 칼을 휘두르면 그 칼의 권위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부디 민주당이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그때 결정문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때 결정문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탄핵은 정말 엄중한 상황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헌법재판소가 명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이 거의 마지막으로 탄핵을 언급하는 총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30 넘지 말자 말씀이셨고요. 자, 장윤미 부위원장님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저희 좀 전에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졸렬하게 이렇게 선거를 임한 경우는 못 봤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여당이 유세 현장에서 시비를 많이 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취지로 한 것 같은데 뭐 실제로 얼마나 그랬길래 그런가요? 사실 국민의힘의 선거 풍경은 낯설죠. 집권 여당이 가동할 수 있는 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꼬투리 잡고 있다는 인상을 유권자들께 드리고 있다는 게 저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삼겹살을 먹었냐, 소고기를 먹었냐. 사실
그 개그로 치고 넘어갈 수 있는 걸 다큐로 받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는 손도 대지 않고 김치찜 시켜놓고 6분 만에 나왔다라고 언론이 전하고 있죠. 이 선거 운동을 뭐라고 유권자분들이 평가하실까요? 그리고 지금 일하게 해달라, 우리를 한 번만 용서해달라,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라고 하는데 그간에 민주당 의회 독재였습니까? 독재하는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소수 정당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번번이 상위법을 이 시행령으로 바꿔갖고 이런 부분들 민주당이 발목 잡는다고 하면서 대통령, 야당 대표 단 한 번이라도 만난 적 있습니까? 이런 부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졸렬한 캠페인이다. 그리고 유권자들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한번 계속 삼겹살 소고기 얘기는 뒤에 한번 가벼운 얘기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장가희 기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백병전이란 말을 쓰면서 수도권 내 초박빙 지역 31곳을 직접 공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대표가 꼽은 격전지가요. 이 박성준 그리고 이혜훈 후보가 맞붙는 서울 중성동을, 그리고 황희, 구자령 후보가 승부를 벌이는 양천갑, 나경원, 류사명 후보가 나온 동작을 등 31곳입니다. 여기에 배현진 의원이 사수하는 송파을과 또 중성동갑에서 서초을로 지역구를 옮겼죠. 이 홍익표, 그리고 TV조선 앵커 출신 신동욱 후보가 승부를 벌이는 곳도 초박빙 지역으로 꼽았습니다. 이 대표는 전국 곳곳이 접전이라면서 이 가족, 친구 등 이 손 닿고 발 닿는 모든 분들께 투표를 독려해 달라면서 투표하면 이길 수 있는 초박빙 지역이 많다. 이제는 백병전. 그러니까 이 총, 칼, 창을 들고 맞붙어야 하니까 심판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좀 투표로 해달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장현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기존 국민의힘 텃밭이었던 강남 3구까지 초박빙으로 꼽았는데, 네. 자, 이렇게 선거 앞두고 패를 공개한 이유, 그냥 이게 자신감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어떻게 좀 결집을 노린 걸 수도 있을 텐데 의도가 뭘까요? 글쎄요, 패를 공개했다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만 이 부분은 결국 지지층을 결집하는 분명히 그런 효소의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재명 대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격전지가 50여 곳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1000표 이하, 그러니까 수백 표의 표 차이로 승부가 갈라질 수 있는 그런 지역구도 상당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지자분들께서 한 분이라도 더 투표장에 나가주셔서 투표를 해주시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되었다는 것,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서초울, 강남을, 송파, 가불병까지도 접전지다라고 직접 예시를 하고 거론을 한 것 자체는 그 지역에 계시는 지지자분들 그리고 지역 구민들께 투표를 독려하는 것,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굉장히 높았던 이런 사전 투표율이 결국 본 투표율까지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지층 결집을 하기 위한 호소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유영 대변인, 일단은 이재명 대표 어떤 이런 박빙 선거구를 밝힌 데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이런 사실 아니다, 오히려 야당 텃밭에 여당 지세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좀 반박을 했더라고요. 최근 여론조사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저런 발언을 함으로써 저는 이재명 대표가 밴드웨건 효과를 누렸다고 봅니다. 좀 유리한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아니면 중도층, 국민의힘 지지층은 투표를 포기하고 또는 중도층 성향에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에게 쏠림 현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렇게 봤다고 생각을 이게 하고요. 끝났으니 투표하지 말거나 네, 우리한테 주십시오. 네, 그런 밴드웨건 효과를 누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어 있긴 하지만 정당의 경우는 계속 판세 분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홍석준 의원이 상황시 부실장으로서 지금 여러 각도에서 분석을 해서 저런 말씀을 유권자들이나 저희 당원들에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런 말씀 그대로 투표를 하면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 당내 판세의 분석 결과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당내 분석자를 보지를 못했는데 당 내부에서 말은 저희가 투표를 포기하지 않으면 해볼만 하다는 여론은 다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야 대표 목소리가 들어와 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딱 한 표가 부족합니다. 딱 한 표가 부족합니다. 그 한 표 때문에 30년, 40년 뒤에 후회하실 겁니까? 나가주십시오. 나가주십시오. 나가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이 12시간의 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우리의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끼리 모여서라도 후회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나라가 나락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만일 국회 과반이 그들의 손에 넘어가 그들이 입법권까지 장악한다면 법과 제도, 시스템까지 마구 뜯어고쳐서 이 나라는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절대로 주권을 포기하지 마시고 꼭 투표하십시오.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에 오늘 아침 조금 전에 한동훈 위원장의 유세 그리고 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오늘 아침 모습까지 한번 보고 오셨는데 이종근 실장님, 일단 여당 내부에선 경합지 다수에서 골든크로스, 그러니까 지지율 역전이 이뤄지고 있다. 원내 일당도 도전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아까 야권 200석 얘기하고 좀 안 맞는 얘기 같기도 한데. 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약간 뒤지고 있던 정당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든크로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뛰쳐나와라. 이것 역시 아까 김용영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달라라는 그런 전략의 일환일 수도 있어요. 언제나 그래왔어요. 당을 떠나서.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제가 분석을 한다면 이겁니다. 4년 전에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참패를 한 원인 중에 하나가 차명진 후보의 발언이었어요. 막말 발언이요? 세월호 관련된 막말 발언이었어요. 그게 투표일 며칠 전에 벌어진지 아세요? 방송이 OBS에서 됐는데 딱 8일 전, 7일 전, 일주일 전에 방송이 됐어요. 그 발언이 녹화는 그 이틀 전에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일주일 동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 판세가 바뀌어버린 판세가 거예요. 그냥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다시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양이 김공이라고 해서 양문석, 이병진, 그다음에 김준혁, 공영운 이 네 후보가 경기 남부에 하필이면 있는 후보들인데 야권이죠. 예, 야권의 민주당의 이 후보들 특히나 양문석, 김준혁 후보의 이 이슈는 내내 지금 매일같이 새로운 게 터지거나 김준영 후보 같은 경우 또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슈는 사실상 직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소낙비처럼 계속 젖어들고 있거든요. 이것이 사실 해당 지역구의 의원의 표가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민심. 대부분이 다 부동산 관련된 이슈들이고요. 한강벨트, 종부세벨트 여기에 넘어와서 이슈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좀 판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든크로스 지역은 아마도 그런 예와 또 지금의 어떤 분위기를 반영을 해서 아마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정인 부위원장님, 일단은 지난주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확실하게 좀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 골든크로스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네. 많이 바뀌었다고 좀 전망하십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근거 없이 골든크로스 언급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붙어 있는 부분들이 지표로 확인되니까 자료를 보고 이렇게 있다.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실제로 지난 총선에도 민주당이 앞선 거뒀다고 하지만 전체 표 계산해 보면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투표함을 열었을 때도 계속 지다가 사전투표함 열었을 때 뒤집어진다거나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표차가 많이 안 났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200석 이야기 민주당에 꺼낸 적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표결집을 시도하고 있는데 200석이라는 건 민주당의 목표치도 아니고 뭐 생각에도 없다 이렇게 홍익표 의원이 언급할 정도로 이건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장가 기자, 야권에서는 특히 이 지역구를 유독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서울 동작을이죠.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있는 곳인데, 자, 이재명 대표가 본인 지역구 제외하고 가장 많이 찾았다고 하는데 몇 번이나 찾은 거예요? 동작을만 6번이고요. 그리고 동작갑을을 합쳐보면 7번이다, 8번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작을을 어쨌든 6번이나 왔다는 것만 해도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제외하면 최다로 온 거거든요. 이 지역의 나경원 후보는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했고 민주당에서는 결국 유사명 후보가 왔는데 초반에는 민주당 열세 지역으로 꼽히다가 이 대표의 집중 지원으로 분위기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 내의 평가입니다. 나경원 후보는 이재명 대표와 또 조국 대표가 번갈아서 이 지역에 오면서 동작을 자신들의 정치적 놀이터로 삼고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또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예, 김윤영 대변인님, 일단은 나경원 후보가 굉장히 좀 불편한 기색을 협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야권 대표들 집중 유세가 좀 표심에 영향이 좀 있을 거라 보십니까? 자체 판단 어떠십니까? 표심의 영향이 물론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잦은 방문이 단점도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경원 대표는 본인의 경쟁력을 이재명 대표가 입증해 준 겁니다. 어허. 그리고 동시에 나가서 유산명 후보의 단점을 이재명 대표가 부각해 주는 이유가 어떤 단점일까요? 저렇게 자주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유산명 후보가 지역에 기반이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사천했던 지역 중에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워낙 텃밭이고 민주당이 좀 유리하긴 하지만 유산명 지역은 그만큼 불리하다는 걸 반증하기 때문에 여기를 지면 아무리 선거를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선거 결과에 떠나서 이재명 대표의 비난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잦은 방문이 무조건 나경원 대표에게 불리하다 보지는 않습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접전 지역이니까 승부처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우리가 공을 그만큼 들이고 있는 곳이다. 그렇죠. 사실 나경원 후보 개인을 겨냥했다라기보다는요, 이 지역구 자체가 갖는 상징성이 큰 것 같습니다. 특히 한강 벨트 중에 동작을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동작을을 만약에 이긴다라고 한다면 한강 벨트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에서 민주당이 승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또 판단도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동작을에 많은 공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몇 번이나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직접 유세도 하고 또 정권 심판론의 전선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동작을의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지는 것도 분명한 것 같고 그곳에 계시는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중도층 국민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정권 심판론에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이재명 대표가 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가 코앞에 되니까 어제 저희가 살짝 다루긴 했는데 이런 것도 공방이 되는구나 싶기도 한데 자,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인천 계양을 원희룡 후보와 함께 자 이재명 대표가 그젠가요? 소고기 논란을 일으켰던 식당을 방문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일하는 척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소고기 먹고 삼겹살 먹은 척 하지 않겠습니다. 검사인 척 하지 않겠습니다. 위급 환자인 척 해서 헬기 타지 않겠습니다. 네, 장가 기자, 일단 영상 보니까 식당 나왔는데 소고기, 돼지고기 아닌 김치찜을 먹었네요. 저는 저 영상에서 다시 보면 원희룡 후보와 이천수 씨는 각각 김치찜을 하나씩 사수를 하는데 네. 한동훈 위원장은 이 제로 콜라 하나만 시켜놓고 콜라만 마시거든요. 네. 그 모습이 좀 더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자, 이 식당은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을 유세 후에 SNS에 삼겹살을 먹었다고 올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 소고기 사진이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거짓말이다, 서민 코스프레다 이런 논란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똑같은 식당에서 원 후보와 이천수 씨가 김치찜을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요, 이 식당이 이 지역에서 꽤 유명한 곳이었나 봅니다. 원희룡 후보는 한 달 전에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도 오셔서 식사를 했다. 중요한 분이 오실 때 모시는 장소라면서 이게 자신들의 원래 단골 식당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선거 코앞이니까 정말 이 먹는 메뉴까지 지금 저희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종훈 실장님, 일단은 원희룡 후보는요, 이재명 대표가 들었던 식당을 일부러 들린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대표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지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식당이 굉장히 유명해질 것 같아요. 한쪽 후보만 예를 들어서 먹었다고 한다면 그 진영의 사람들만 그거 찾아갈 텐데 양진영 후보가 다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이제 유명해질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무엇을 먹든 상관없습니다. 한우를 먹어도 그거 우리나라 고기잖아요. 그리고 한우 광고도 많이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삼겹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돈 되게 한우 못지않게 우리가 자랑스럽죠. 다만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건 법카 소고기를 아마 연상이 될까봐 본인이 했건 아니면 실무진이 했건 삼겹살 사르르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유추해 보면 또 그 앞에 있는 구절도 그렇게 저는 그렇게 호의적으로 안 들리네요. 밥맛을 갖다가 삼겹살 사르르. 지금 글쎄요, 계양을 유권자가 굉장히 기분 좋게 그걸 받아들이실까요?
지금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절박하게 호소하러 나간 것이 밥 마실 가는 것과 비유할 수 있을까요? 또 유권자들과 만나고 바로 차에 들어가서 일하는 척했네라는 어떤 태도가 과연 유권자들에게 진정으로 이 사람이 우리들을 만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소하지만 진정성 있고 일관성 있는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이것이 표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일당 대표가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인의 자질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 때문에 표가 몇십 표가 차이가 난다. 그것 때문에 물고 늘어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번 논쟁이라고 할까요? 승자는 식당이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뭐 대표가 가져야 될 자질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윤미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원톱 체제로 선거 치르기 어렵죠. 분초 쪽에서 동선 잡고 있는데 이 식당 굳이 찾아간 겁니다. 저격하러 간 거죠. 아마 소고기 시켜 먹지 못했을 겁니다. 소고기 서민 코스프레 한다, 삼겹살 먹었다고 거짓말한다라고 했거든요. 이 식당 삼겹살 판다라고 하죠. 정육식당 같은데요. 아마 삼겹살도 시켜 먹지 못했을 겁니다. 메뉴에 있다라는 게 도드라질 테니까요. 그래서 아마 김치찜을 시켜 드신 것 같은데 손도 대지 않았다라고 하죠. 콜라만 드시고 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까? 이 이재명 대표가 뭘 먹었는지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민생 잡는 게 중요합니까? 왜 민생에 대한 언급 없이 누구의 말꼬투리를 행동을 하나하나 저격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뭔가 뭐 일하는 척 하느라 뭐 했다? 이 부분도요. 민주당에서 올린 영상에 그 앞뒤 맥락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차에서 쉬는 동안 이게 사담 형식으로 그 부분이 다 유튜브로 송출이 됐는데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가공하고 편집해서 계속 유포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유권자분들이 한가하다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재명을 잡아야 될 때입니까? 물가 잡아야 될 때입니까? 저는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 자정이면 공식 선거운동이 종료가 되죠. 자, 장가희 기자. 여야가 마지막 날 선거운동을 각자 좀 상징적인 곳으로 저녁이죠. 아주 늦게 밤 결정을 했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오늘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일정표를 한번 봤더니 네. 이재명 대표가 저녁 7시에 대통령이 있는 용산역 광장에서 정권 심판, 국민 승리, 총력 유세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후에 개항을을 다시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정확히 결정된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밤 8시 20분에 국민의힘으로 대한민국 살리기라는 주제로 청계광장에서 파이널 총력 유세를 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게 이 조국 대표가 오늘 밤 8시에 그러니까 20분 앞서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시민들을 만납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이죠. 이곳이 촛불혁명의 근원지, 박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집결지로 여겨지던 곳, 이곳을 찾는데 네. 사실 이곳이 청계광장에서 그리 멀지가 않기 때문에 보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조국 대표 지지하려고 온 응원하려고 온 분들로 많이 붐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김영 대변인. 일단은 지금 방금 장가 기자 얘기한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조국 혁신, 조국 대표 위원장이 겹칠 것 같아서 뭔가 좀 불안하다, 좀 긴장감이 감돈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좀 안전에 뭐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당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뭐 원래 마지막 유세는 약간 선거 유세라기보다는 전 국민한테 보내는 메시지를 먼저 네. 보내고요. 그 다음에는 보통은 선거 운동을 함께한 실무자분들이거나 지지자들을 격려하는 분위기가 더 크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 마지막 유세가 저는 이루어질 거라 보고요. 그리고 적어도 뭐 제가 조국 혁신당의 지지자분들 나오시는 분들의 성향은 잘 모르겠지만 네. 저희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마지막에 청계천에 나오시는 분들은 품위와 품격을 가지고 마지막 선거 유세를 참여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종훈 실장. 일단은 보면 대미를 장식할 피넬레 장소 굉장히 전략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용산이고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은 청계광장입니다. 서울의 중심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죠. 일단 수미상관 그러니까 시작한 곳에서 끝내자.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전략인 것 같아요. 용산. 그러니까 용산이 갖고 있는 상징이 있잖아요. 대통령실이 있고 용산과 관련돼서 어쨌든 그런 이미지를 딱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 같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가락 농수산물 시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0시에 딱 시작을 해서 아침을 여는 생활인들의 모습 그 현장에서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이번엔 청계광장이 갖고 있는 의미, 즉 시민들 왜 또 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늘 주장하는 게 동료 시민 여러분이잖아요. 네. 함께 하겠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즉 동료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가 어디일까? 바로 서울의 중심이다. 그래서 양쪽 다 전략을 그렇게 짠 것 같습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 뭐 각자의 뭐 판단, 이 전략을 지역을 선택한 이유. 사실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유세 장소에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선명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의, 정권 심판론인데요. 그 용산을 이재명 대표가 선정한 것도 당연히 이제 정권 심판론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조국 대표도 광화문을 선택한 것 자체가 이제 촛불혁명의 근원지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정권 심판을 향한 그런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것이 메시지로 지금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그에 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물론 이제 서울 지역에 대해서 서울 표심을 잡겠다는 의미로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청계 광장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뭐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이런 야권에서 내고 있는 정권 심판론이라는 선명한 메시지에 비해서는 말하고자 하는 바가 조금 선명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아마 마지막 유세에서 그래도 뭐 접전지나 수도권의 표심으로서 마지막까지 본인들을 향한 표를 달라라는 그런 지지를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됩니다. 자, 어제는 이준석 후보의 어머니도 유세에 동행해서 뭐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많은 화제를 낳았죠.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제 가슴 속에는 왼쪽 가슴은 정치인 아들 이준석, 오른쪽 가슴엔 내가 배 아파 난 가슴으로 낳은 아들 이준석. 그래야지만이 버틸 수 있는 게 정치인 가족입니다. 우리가 칼로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인 아들 이준석이 당대표에서 물러날 때 그 힘든 과정을 지켜보는 엄마는 심장에 칼이 꽂힌 듯한 그런 내가 고통을 겪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등장하셔갖고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그런 얘기까지 한번 해서 많은 분들이 좀 높은 조회수를 보였다고 하는데, 자, 장윤미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절박함으로 좀 막판 뒤집게 나선 모습, 유권자의 마음을 좀 흔들 것을 보세요? 저는 흔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가족이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그 국민의힘에서 축출되는 과정을 가족들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 처음으로 심경. 밝혀진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가 피눈물을 쏟습니다. 심장에 정말 칼에 꽂히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환기되는 점이 어디에 맞닿아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에 도움 요청했지만 그 이후에 여러 일을 가지고 사실상 축출한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그렇다면 이준석이란 정치인을 키워주기 위해서 한번 지원해줘야겠다라는 유권자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이 선거에서 특히 이 지역에서도 뭔가 이 정권 심판과 관련해가지고 이 정부에 내가 한 표로서 메시지를 좀 던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동훈 실장님, 네. 이 영상, 이 모습을 보면서 보수 진영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는 좀 궁금증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선거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리라 보세요? 글쎄요. 민주당에서는 늘 되풀이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인데 마치 대통령에게 이렇게 그 압박을 당해서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어느 당대표가 매일같이 저주를 자신의 정당의 그 대통령한테 저주를 내리면 그 어떤 정당의 집권한 대통령과 그 정당이 참아내겠습니까? 안 그랬다고요? A4 용지로 8장에 걸쳐서 대통령 후보, 그러니까 검찰총장 시절부터 이준석 대표가 했던 발언들을 다 연결을 한다면 그 누구도 저주라는 말에서 이렇게 아니다라고 부정 못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 바로 민주당에 있어서 벌어졌습니다. 열린우리당 시절에 정동영 의장, 당시에 당대표 의장이라고 했죠. 노무현 대통령을 배출한 그 열린우리당의 당 의장이 청와대에 뛰어들어가서 당신이라고는 표현 안 했겠죠. 대통령 탈당해라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이때 이병환 비서실장이 살모사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정청래 의원, 정동영 의장의 바로 오른팔이었죠. 당시에 가장 측근이라는 뜻의 오른팔입니다. 정청래 의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와대가 밴댕이 소갈딱지 같았다. 자, 이게 바로 원하는 수평적 관계입니까?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500만 표 차로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당대표가 대통령한테 할 말 다 한 그 정당의 그 최후거든요. 자, 어머님 나서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분명히 유권자들한테 호소력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쫓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그 안에 있는 진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이 와도 그것을 거꾸로 뒤집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권자들 어떤 판단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준석 후보는 그리고 오늘 자정까지 48시간 무박 유세 들어갔습니다. 48시간 굉장히 좀 긴 시간이긴 한데 다 죽는 것보다 낙선이 더 싫다고 했다고도 하는데요. 어떤 목소리인지 한번 듣고 오시죠. 이준석 대표 지금 정말 강행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박 유세에 돌입하기 전에도 사람이 저러고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인 선거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박 유세까지 하면 제가 그랬어요. 이러다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죽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죽는 것보다 낙선하는 게 더 싫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김윤영 대변인, 자,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한데, 자, 개혁신당은 당 차원에서 여기 이준석 후보가 나선 지역구에 진짜 올인이라고 할 정도로 다 총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정치를 잘하는 건 모르겠지만 선거는 참 잘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을 모두 활용했고 동시에 본인이 언론의 주목도가 높은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점을 지금 아주 잘 이용하고 있고 언론이 원하는 그리고 또 메시지를 정확하게 내주고 있는 것 점에서는 저도 높게 평가합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가 화성을을 출마했을 때 모두가 그 지역 선택에 의아했었는데요. 최근에 한국일보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전국 선거구에서 가장 낮은 연령대를 갖고 있는 게 화성을이라고 합니다. 30대 중반 정도 됩니다. 34.65세입니다. 예.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의도적으로 이 지역구를 선택했다고 보는데요. 그만큼 이준석 대표가 선거에 있어서 이번 선거를 얼마나 절실하게 준비했는지는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종근 시사평론가 말씀대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는 끝까지 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정청래 민주당 서울 마포 후보가요. 이런 이준석 후보의 무박 유세에 대해서 바보 같은 자기 학대라고 비판했다가 급하게 글을 삭제하는 일이 있었어요. 장가 기자. 그렇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잠도 안 자고 이 마지막 표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에 뭐 감동해서 글을 내린 건 아닌 것 같고요. 민주당 공영훈 후보도 무박 유세를 한다는 그런 SNS에 글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글을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정청래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준석 후보의 무박 2일 48시간 연속 유세를 저격을 하면서 선거 막판에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는 지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거다. 이번에도 역시 틀렸군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공영훈 민주당 후보 역시 48시간 무박 유세를 진행하는데요. 정청래 의원을 또 모시고 유세를 한다. 이렇게 또 적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정 의원이 어제 오전에 게시했던 글은 현재 삭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게요. 여기 48시간 무박 유세하는 후보가 이준석, 공영훈 후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나온 한정민 후보도 48시간 무박 유세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세 후보 모두 다 무박 유세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 한정민 후보가 85년생, 84년생, 그리고 공영훈 후보도 50대, 비교적 젊은 후보여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지역 평균 연령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34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젊은 유권자들을 좀 한 명이라도 더 만나겠다. 이런 의지도 엿보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칫 정말 후보들 간의 무박 유세에서 쓰러지는 건 아닌지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자, 이종근 실장님, 이 지역구 정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준석 후보 필두로 뭐 한정민 국민의 후보, 공영훈 민주당 후보까지 뭐 여러 논란들도 좀 있었고요. 네네. 자, 이런 뭐 눈물, 뭐 마지막 무박 유세,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뭐 공영훈 후보가 좀 앞서갔었고 여론조사 상으로는요, 공표 기간 전까지는 이게 좀 영향이 판세를 좀 어떻게 좀 결과를 분석하시겠습니까? 진짜 출렁거리는 네.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공영훈 후보가 현대자동차 CEO였고 또 거기에 현대자동차와 연관된 어떤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앞서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또 그 지역에 굉장히 이제 생활 수준도 높고 또 어떤 학력도 높은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왜 워너비 있잖아요. 자기 아이들을 만약에 낳게 되고 키우면 누구처럼 키우고 싶을까? 네. 이런 어떤 상징
상대일 수도 있어요. 또 이 세 후보와 고르게 학력이라든지 어떤 자신들의 어떤 경력이 높아요. 다른 어떤 지역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고르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선택하기가 쉽진 않았을 건데 말씀하셨듯이 공영 후보가 조금 더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공영 후보의 아빠 찬스 이것이 이제 기사화되면서 출렁임은 분명히 출렁임은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우리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언급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언급을 시작한 것도 이 화성을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지만 지금까지 처음에 이제 많이 앞섰던 것과는 다른 흐름을 보이지 않느냐라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님 생각은 좀 궁금합니다. 민주당이 네. 굉장히 좀 추격을 받는 모양새였고 이 지역구에서 어떻게 좀 판세 결과 예측하세요? 그렇죠. 화성을 지역뿐만 아니라요. 전국의 모든 지역구가 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소중하고 그리고 다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을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공영훈 후보가 과연 이 승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특히 48시간 유세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정치는 시속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준석 대표만 48시간 무방 유세에 돌입하고 나머지 후보들은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런 부분에 힘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세 후보가 공이 다 48시간 무방 유세에 돌입하겠다라고 한다면 네.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하고자 하는 그런 절박한 호소 모습이 좀 빛이 바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화성을이 지금 요동치고 있고 그 민심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대세에는 크게 지장이 없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총선 하루 앞두고까지 이어진 여야의 막말 논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의 윤영석 양상갑 후보인데 유세 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막말로 파문을 빚고 있는데 자, 논란의 발언 그리고 민주당의 반발 목소리까지 한번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차마 입에 올리기는 물론 옮겨 적기도 힘든 말이 국민의힘 윤영석 후보에게서 나왔습니다. 막말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군사독재 정당 후회답습니다. 정치폭력 조직 100골 단원을 연상시킵니다. 윤 후보가 국회의원 후보 맞습니까? 윤영석 후보는 당장 발언에 대해 국민과 문재인 전 대통령 앞에 용서를 구하고 국회의원 후보 측에서 사퇴하십시오. 또한 수시로 막말을 해온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십시오. 네, 장가 기자. 일단은 민주당의 즉각 반발 그리고 윤영석 후보도 인정하고 바로 해명을 했어요. 어떤 해명이었나요? 문 전 대통령을 직접 들으라고 한 발언도 아니었고 또 마이크를 끄고 유세 차량에 탑승해서 빠르게 이동하는 중에 생겼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산 발전을 기대하는 양산 시민에게 사죄도 하고 문 전 대통령을 협박하거나 위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문 전 대통령께도 유감의 뜻을 표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일단은 이렇습니다. 마이크가 좀 꺼져 있었고 직접 들으라고 했던 발언이 아니다. 문 전 대통령의 성역은 아니다. 성역은 아니다. 이런 해명이 좀 더 비판을 더 키웠던 좀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입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그런 공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학습을 해요. 아, 이게 민주주의구나. 우리가 투표를 하고 그 결정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앞으로 끌고 나가는 견인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기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축제이구나. 이걸 느끼게끔 해주는 게 정치인입니다. 네. 그러면 물론 비판하고 상대를 비판하고 상대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들의 할 일입니다. 지금 표현한 건 정말 말도 안 되죠. 세 가지 변명 다 말이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되고 안 되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되는 말이었습니까?
그것 말이 안 되고요. 유세 현장에서 마이크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구호 외칩니다. 마이크 꺼져 있다는 것 절대로 변명이 될 수 없고요. 성역 아닌 건 맞습니다. 성역은 아니지만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의 구분, 그게 금도입니다. 그게 사실은 페어플레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윤영석 의원의 변명은 더 그 발언보다도 더 사실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윤미 부위원장님, 일단 이게 후보 사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도의 발언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뭐 협박 아니었다고 해도 해명을 하겠지만 이 법적인 문제 가능성은 뭐 있는지 없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유권자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후보 자격이 없죠. 어떻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말을 합니까? 이건 막말이 아닙니다. 폭력이라고 민주당에서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랄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사한 언어를 행사했다면 저 후보 자격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건 금도를 넘은 부분. 정치인이 유세를 하면서 어떻게 또 피해 나가는 그런 사실 설득력 없는 변명을 합니까? 이거는 유권자들한테 한 말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직접 겨냥한 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이크를 단순히 쥐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해명과 변명이 될 수 있습니까? 후보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들고요. 정치인 아닙니까? 유력 정치인. 지금 출마까지 해가지고 국회 입성이 가능한 그런 권력자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 협박으로도 충분히 의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으로 불리는 김준혁 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후보의 미군정 시기 이화여대 성상납 발언 두고 이화여대가 김 후보 사퇴를 촉구했는데, 근데 어제 보니까 이 학교의 다른 동문들이 이번에는 김환란 초대 총장의 친일 행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듣고 오시죠.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김준혁 후보가 한 김환란 낭낭클럽 발언을 문제 삼아 정치적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전투표를 이화여대 앞에서 하는 쇼까지 했습니다. 이화여대를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진정으로 이화의 역사에 부끄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여성을 정말로 모욕하고 희생시킨 것은 누구입니까? 김환란의 악행을 덮고 오히려 초대 총장이라며 칭송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화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뻔뻔하고 치욕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네, 이화여대 내에서도 좀 의견이 좀 갈리는 모양새인데, 자, 이종훈 실장님, 또 여기서 하나 문제가 됐던 게 이재명 대표가 어제 역사적 진실에 눈 감지 말아야 한다는 관련 글을 올렸다가 또 삭제를 바로 해서 이게 논란이 조금 됐는데, 여권에서는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김준혁 후보의 역사관에 동의하는 취지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일단 이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어떤 시스템이 있느냐라는 걸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민한 문제를 예를 들어서 공약집에 올립니다. 그러면 정당의 시스템이라는 건 그 공약집에 올리기까지의 여러 가지의 필터링이 있잖아요. 누가 그것을 토론을 하고 공론회장에서 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당대표가 책임을 지고 프린트가 됩니다. 공약집에. 그게 비동의 강간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남성들에게 굉장히, 특히나 이대남이라든지 반박이 있자, 또 법조계에서도 반박이 있자, 당직자의 실수 5말로 그것을 삭제해버려요. 민주당이 당직자가 올렸다? 예, 당직자가 어떻게 그게 실수라고 표현합니까?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아마 SNS를 하지 않고 당직자가 올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올렸다? 이게 꼭 지금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양이가 좋아요 눌렀다와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과 고양이의 차이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이 역사적 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동영상 보셨지만 지금 국민의힘이나 또는 이화여대의 총동문회에서 비난을 하는 건 김환란 여사를 칭송하고자 한도 아니고 친일이냐 반일이냐의 문제도 아니고 이대생이 성상납됐다라는 것에 대한 진위 여부입니다. 그게 핵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분 한 말씀도 안 해요. 그리고 친일
이것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답입니까? 거기 이화여대 앞에서 무슨 투표를 한 건 바로 그 점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는 건데 그걸 다 피하고 이걸 정쟁화하는 건 바로 저는 이분이 지금 정쟁화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동의를 하면서 역사적 진실에 눈 감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좀 떳떳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준혁 후보가 동의를 한다면 떳떳하게 어떠한 점에서 동의를 한다라고 나서야지요. 그리고 비난을 받더라도 맞서서 토론을 해야지요. 그게 아니라 쓱 이화여대생 중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 빨리 김준혁 후보를 도와줘야지 하고 올렸다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나겠다 하고 내리면서 당직자 실수 또다시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정당의 진짜 당직자는 누구입니까?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향이랑 거의 비슷한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저는 당직자가 누구신지부터 좀 밝혀주셨으면 고개를 다 끄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준혁 후보 막말 논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입장이 없었다가 공교롭게도 SNS 이런 게 올라갔다 빠지면서 좀 사람들이 많이 주목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SNS를 아마 관리하는 실무자가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실무자가 올렸다가 이제 실수를 한 것이다라는 이제 해명이 나온 것인데요. 앞서 이제 이종호 실장님이 뭐 지금 비판해 주신 것처럼 사실 실무자의 실수다라고 보기에는 이제 거대 정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런 또 자꾸만 실수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쁜 선거 과정 속에서 아마 이런 SNS 이제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또 실수도 나올 수 있겠다. 라는 부분은 또 한편으로 이해는 되거든요. 다만 이재명 대표가 저 SNS를 통해 이제 올려졌던 부분, 물론 이제 실무자의 실수이긴 했지만 저 내용 자체가 바로 김준혁 후보의 발언을 두둔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이야기 자체도 이화여대 이제 일부 졸업생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도 그 김준혁 후보의 발언과 별도로 친일 행적이 은폐돼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이거든요. 그런 주장을 좀 더 강조하고자 했던 취지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가희 기자, 그리고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퇴계 이황 선생에 대한 성적 발언도 문제가 됐더라고요, 어제. 그렇습니다. 지난 2022년 2월에 출간한 자신의 저서에서요. 그 퇴계 이황 선생의 성생활에 대해서 이거 제가 직접 말로 하기 어려울 만한 언급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퇴계 이황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지어진 서원이죠. 도산서원 측에서 오늘 명백한 왜곡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퇴계 선생은 학문과 인격 및 일상생활에서 독실한 실천으로 추앙받는 인물임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특히 여성 문제에서도 깨끗한 분이었음은 역사적 사실이라며 김준혁 후보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네, 김준혁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 짤막하게 한번 논평해 주시죠. 제가 뭐 시청자들한테 김준혁 후보의 과거 발언을 다 소개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고요. 저희가 계속 이걸 저희 국민의힘에서 김준혁 후보를 계속 언급하는 건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김준혁 후보가 의원이 돼서 의원역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립니다. 라이브픽입니다. 드디어 내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29년 만에 부활한 수검표가 화제입니다. 이 수검표는 투표지를 직접 사람이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시간이 오래 걸려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이번 총선에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가 해킹되거나 조작될 수 있다는 의혹에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겠다며 수검표 절차를 새로 추가한 겁니다. 개표가 시작되면 투표용지는 자동 분류기를 통해 분류되고 사람이 한 번 더 확인한 후에 개수기를 거치게 된다고요. 또 여기에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수개표를 하는데요. 투표용지 길이가 51.7cm 역대 최장 길이라 이 기계와 맞지 않는 바람에 아예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합니다. 선관위는 또 더욱 투명한 선거를 위해서 이번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도 24시간 공개한다고 하네요.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를 지나며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일식, 말 그대로 해를 품은 달인데요. 현지 시간 8일 북미 대륙에서 7년 만에 관측됐습니다. 미국 텍사스주는 이 개기일식으로 인해 약 4시간 동안 어둠 속의 낮 상태가 됐는데요. 천문학계에 따르면 지구 전체의 개기일식은 1, 2년에 한 번씩 온다고 하지만요. 미국 영토에서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이 개기일식이 돌아왔고 이처럼 같은 지역에 개기일식이 오는 건 375년 만에 한 번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에 열광한 수백 명의 사람들은 두세 배씩 오르는 숙소와 교통비를 감내하고 이 우주쇼를 보러 이동했다고요. 이 개기일식 덕분에 유발된 경제 효과도 수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 개기일식이 나타날까요? 2035년 9월 2일 오전 9시 40분에 북한 평양, 강원도 고성 등 일부 지역에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